네,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민법, 민사특별법을 담당하고요. 네, 최희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이 자리를 마련한 것은 그 35회 시험이 이제 다 끝났고요. 36회 시험에 대비해서 그 시험의 전망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36회 시험을 전망하려면 기존의 시험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평가하고 이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 먼저 이제 이 공인중개사의 첫 발을 디디신 분도 있을 테니까 간단하게 보면 시험 과목이에요. 대부분 잘 아실 텐데 1차 과목은 부동산학개론과 민법 및 민사특별법으로 되어 있고요. 2차 과목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1차 과목 민법 및 민사특별법에 대한 설명을 드릴 텐데, 그러니까 이 뻔한 내용을 어디 가서든지 나오는 이 내용을 왜 적어놨냐면, 그러니까 시험의 특성을 잘 파악하고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보시면 1차와 2차는 이제 따로 채점을 하는데, 문제는 평균 60점 이상이 되어야 합격이고요. 단 한 과목이라도 과락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평균 60점 이상이어야 되고, 그리고 과락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만약에 시험을 봤는데 부동산학개론 민법 60점을 맞으면 이게 이제 평균 60점이니까 이제 합격이 되는 거야. 근데 이제 문제는 개론을 80점 맞았다 하더라도 민법을 37.5 맞으면 이건 그냥 볼 것도 없이 불합격이 되는 거죠. 평균 60점을 넘는다 하더라도 2차 100점을 맞아도 전체 다 불합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시험은 1차 합격이라는 제도는 있지만 2차만 합격이라는 제도는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초심자들은, 처음 하시는 분들은 1차를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좀 다져 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1차가 전혀 안 된 상태면 나중에 불안해서 2차 공부가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초반에는 1차에 좀 더 집중을 해서 하셔야 되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또 말씀드리고 싶은 문제는 뭐냐면 40문제예요. 민법 개론 다 40문제. 그리고 100점 만점이니까 문항당 2.5점이에요. 그럼 우리 시험은 기본적인 특징이 전부 다 고르게 한 문제당 다 2.5점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시험 문제가 어렵고 쉽고 이런 걸 떠나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수능이나 예전에 사법시험 같은 거 보면 4점짜리 문제 있고 2점짜리 문제 있고 이렇게 문제마다 달라요. 그러면 우리 시험은 동일하게 2.5점이니까 만약에 아주 어려운 문제에 시간을 많이 투자해서 그 문제를 마치든 아니면 아주 쉬운 문제를 마치든 똑같이 2.5라는 거야.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인데 모든 문제의 점수가 동일하다라고 하면 어려운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시간을 너무 투자할 필요는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시험은 상대평가가 아닙니다. 상대평가라면 무조건 한 문제라도 더 맞아야만 합니다. 근데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너무 어려운 부분은 패스하셔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실수하지 않고 중요하고 쉬운 문제들을 반복적으로 익히시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시험을 준비할 때 처음 마음가짐이 내가 이거를 빠삭하게 전부 다 정리하리라 이런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합격을 위해서 중요한 것들, 쉬운 것들은 틀리지 않겠다라는 마음으로 임하시는 게 수험 기간을 줄이는 가장 중요한 전략입니다. 그러면 과락자 비율인데 이게 이제 34회 과락자 비율이거든요. 그럼 보시면 부동산 학개론, 민법, 중개사법, 공법, 공시세법이 있는데 과락자 비율이에요. 그럼 지금 이 여러 과목 중에서 과락이 가장 많이 나오는 과목이 바로 뭐냐면 민법 55.64%. 그러면 수험생 10명 중에서 6명 가까이가 민법 과락으로 떨어지는 거야. 그럼 민법이 만약에 과락 나오면 나머지 과목은 100점 맞았다 하더라도 전부 다 불합격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민법이라는 것이 모든 법의 기본이 되기 때문에 민법이 잘 돼야지만 다른 데도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중개사법에서 민법 문제가 9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그럼 여기서 공부를 열심히 해두면 중개사법에도 2차 과목에도 도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민법을 좀 더 신경 써서 기본법, 모든 법 중에 가장 기본되는 법이 민법이니까 기본법을 좀 착실하게 다져 두셔야 한다. 특히 지금처럼 시간이 좀 여유가 있을 때 민법을 좀 많이 봐두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출제된 경향을 볼게요. 최근 5개년 경향인데, 자, 눈에 띄는 건 31회 때 사례형이 많이 나오겠지만 사례형은 보통 예전에는 요 정도 나왔었거든요. 8, 9개 나왔는데 최근 들어서 사례형 문제가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사례형이라고 하면 갑이 을에게 뭘 하고 을은 병에게 뭘 하고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한 지문형으로 출제되는 경우도 있지만 사례형 문제를 대비하지 않으면 실전에 있어서 당황하시기 쉬워요. 일단 사례 문제가 나오면 좀 사례 문제가 길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사례 문제도 마치려면 이론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하시면 돼요. 그럼 이 사례가 딱 첫 줄 읽었을 때 이건 뭐에 관한 문제니까 어떤 지문이 나오겠구나라고 예상할 수 있을 정도로 수업 시간에 진행될 거예요. 그래서 1년 꾸준히 계속 같이 반복을 하시게 되면 사례 문제도 충분히 대비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요즘에는 박스형 문제가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박스형은 기역, 니은, 디귿 이렇게 나오고 뭐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런 형태의 문제를 말하는 거야. 근데 이 박스형 문제는 공부만 좀 해두면 오히려 문제 푸는데 시간 단축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오지선다인데 박스형 문제가 나오면 보통 3개 아니면 길어야 4개예요. 우리 지금 시험에서 최근 들어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5개가 나온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보통 3개 아니면 4개니까 그럼 오히려 지문의 양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박스형 문제를 대비해서 우리가 이제 모의고사도 보고 실제 문제풀이도 그렇게 할 거니까 대비를 같이 하시면 되고,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옳은 지문을 찾는 것이 많이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요 5년 이전에는 보통 다음 중 틀린 것을 찾는 문제가 보통 3분의 2 정도 나왔어요. 근데 이제 최근 경향은 옳은 것을 고르는 것이 출제가 됩니다. 그럼 틀린 것을 찾는 거랑 옳은 것을 찾는 것 중에서 어느 게 더 시간이 많이 투여될 수밖에 없냐면 옳은 것을 찾는 문제가 시간이 더 많이 들어가고 또 더 어렵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건 평소에 모의고사 등을 통해서 옳은 지문 찾는, 결국 시간 안배에 대한 연습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셔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우리 민법은 총칙, 물권, 그리고 계약법, 특별법 이렇게 나뉘는데 출제되는 문항수가 지금 올해가 35회였어요. 권리변동 파트는 뭐 거의 출제가 안 됩니다. 권리변동은 출제는 안 되지만 기본적인 용어들이 뒤에서 깔리기 때문에 그래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죠. 그래도 시험에 나오는 파트는 잘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나머지 보세요. 한 문제, 뭐 4문제, 2문제, 3문제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민법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부분에서 집중적으로 출제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민법은 아주 고르게 출제되기 때문에 어느 특정 부분을 깊이 파서 거기서 다 맞히고 다른 데서 틀려도 상관없다, 이런 식의 접근은 매우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민법은 고르게 출제되고 또 민법은 매우 유기적이어서 처음과 끝이 그대로 연결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체계를 통해서 계속 흐름을 타고 이해하시고 외울 건 외우고 하셔야지 나는 어느 부분만 보겠다 이렇게 하셔서는 합격 점수를 얻기 곤란해요. 그러면 사실 출제되는 빈도는 거의 변화가 없는데 지금 보시면 의사표시에서 올해는 독특하게 4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보통은 뭐야? 한 문제 또는 2문제가 출제되는 게 보통인데 4문제. 올해는 예를 들어서 통장의 표시, 착오, 사기강박, 의사표시 효력 발생까지 해서 4문제가 다 나왔어요. 27회 때, 오래됐죠? 27회 때 한번 4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는데 뭐 예상하기로는 36회 때는 보통 한 2문제 정도가 출제되지 않을까라고 예상합니다. 그리고 대리가 올해 대신 줄었죠. 보통 대리는 3문제, 많이 나오면 4문제까지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대리 파트가 양도 많고 좀 어렵기 때문에 무권 대리 중심으로 잘 정리를 해 두셔야 되고, 무효와 취소는 무효 한 문제, 취소 한 문제가 나오는 게 일반적인데, 근데 작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2문제가 나오긴 했는데 작년에는 이 2문제가 모두 무효 파트에서 출제가 됐어요. 취소가 안 나온 거죠. 그러니까 올해 2문제는 취소해서만 2문제를 낸 거예요. 그럼 내년에는
아마 특별한 일이 없으면 무효하나 취소하나 이렇게 출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조건기한 법률행위 부과는 매년 한 문제는 나옵니다. 자, 그리고 물권법은 총 14문제가, 그래서 총칙은 10문제가 나오고 물권은 14문제가 나오는데, 역시 용익물권, 담보물권, 용익물권은 최소 3개는 나오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간혹 추가해서 특수지상권에서 4문제가 나올 수도 있는데 보통 3개. 그리고 유치권, 저당권, 근저당권이 잘 나오죠. 4문제.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고, 그러면 물권법에서는 좀 더 집중해야 한다면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이에요. 특히 담보물권은 무조건 좀 보세요. 4문제, 3문제가 나온 애도 있지만 보통 다 4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담보물권은 좀 어렵지만 정확하게 정리해 두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계약법은 총론과 강론으로 되어 있는데 요 이전까지는 보통 총론 5개, 강론 5개 이렇게 나오는 게 일반적이었어요. 그런데 작년, 재작년에서 2년 연속으로 총론은 3문제만 나오고 강론이 7문제씩 나왔어요. 균형이 깨진 거예요. 예전에는 5대5 아니면 6대4 정도였는데 7대3으로 강론이 많이 나왔죠. 근데 올해는 완전히 반대로 총론이 8개, 강론이 2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 예상하기 어려워요. 이건 출제자 마음이기 때문에 총론, 강론에 대해서 몇 문제씩 나올 거다라고 단언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확실한 건 이 민총, 물권, 계약 중에서 그나마 양이 가장 적은 게 바로 계약법이에요. 계약법. 그리고 계약법은 내용 자체가 아주 복잡하거나 어렵지 않거든요. 그러면 총칙 물권 계약에서 계약에 시간을 좀 더 투자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계약법 10문제 중에서 얘도 10개, 말씀드린 것처럼 얘 14개, 10개 이렇게 나오면 계약법에서는 최소 7, 8개는 맞히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계약법에서 7, 8개 맞히고 나면 좀 더 안정감이 생기기 때문에 다른 데서 삐끗한다 하더라도 합격 점수를 받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특별법 5개가 나오죠. 5개는 무조건 한 문제씩은 다 나옵니다. 근데 특별법은 6문항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 5개 중에서 어떤 게 2문제가 출제가 되겠죠. 그건 어떤 거냐? 그건 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주임법이 2문제, 집합건물이 2문제, 부동산 실명법이 2문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상임법이 2문제가 나왔어요. 출제자 마음이란 얘기죠. 근데 이제 역대로 보면 주임법에서 2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가장 많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뭐 어디서 나올지 그건 출제자 마음에 달렸으니까 어디서 2문제 나온다라고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총 40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36회도 이 흐름을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민법은 종전의 흐름이 예전에는 단편적인 틀린 거 고르는 거, 조문과 판례 찾는 거 이런 게 간단한 게 나왔다면 최근 몇 년 전부터는 사례 문제가 많아지면서 박스 문제가 많아지고 또 옳은 지문을 찾는 문제가 많아졌어요. 근데 36회도 그 흐름은 변함이 없을 거야. 그대로 나온다. 그 흐름대로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36회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건 꼭 36회뿐 아니라 우리 시험 다 마찬가지입니다. 대비하기 위한 몇 가지만 좀 조심하실 점은 제일 중요한 거. 우리 시험에서 제일 중요한 건 반복이에요. 반복. 반복을 한다는 건 다른 말로 뭘 말하는 거냐면 여러 개를 보지 마시고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는 것들을 여러 번 반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얇고 넓게 막 계속 보겠다. 정리되지 않은 지식은 득점에 도움이 되지 않아요. 내가 나중에 시험장 가서 내가 이거 수업 시간에 들어는 봤는데 이런 거는 오히려 한 줄로 찍는 것보다 점수가 더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강조한 것들을 위주로 반복적으로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득점에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우리는 시험을 위한 것이 학문을 갈고 닦기 위한 게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학자가 되기 위한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에 적합한 공부. 그러니까 이해를 할 부분은 이해를 반드시 해야 돼요. 그러니까 특히 민법 같은 경우는 그래요. 이해할 부분은 반드시 이해해야 되지만 이해가 필요 없고 이건 그냥 외우고 넘어가시는 게 좋아요.
이러면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올해 시험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제 법정 추인은 수업할 때 법정 추인 사유 6개는 암기하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청, 경, 담, 양, 강 이렇게 외운단 말이에요. 이, 청경한, 담양강에서 법정 추인한다 이렇게 외워요. 이행, 청구, 경계, 담보 제공, 양도, 강제 집행이에요. 이번 시험에 어떻게 출제되냐면 다음 중 법정 추인 사유가 아닌 것은, 그래서 요 중에서 4개 넣고 하나는 혼동이라는 걸 넣었는데 이건 뭐 단순히 그냥 외워버렸으면 기본적으로 그냥 체크하고 넘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외우실 거는 그냥 외우셔야 돼요. 그리고 자료 너무 많이 보려고 하지 마세요. 말씀드린 것처럼 반복하시는 게 좋은 거지 자료 범람이에요. 뭐 요즘에는 유튜브만 봐도 각종 자료들 엄청 많습니다. 근데 이 자료가 많다고 해서 그게 바로 공부할 수 있는 내용이 되는 건 아니에요. 벌려놓기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 앞으로 자기가 속한 곳에서 나오는 자료만 보셔도 합격하는 데는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더 많이 받아서 또는 더 구해서 더 사서 이렇게 보실 필요는 없고요. 있는 것들을 반복하시면 되는데, 그럼 자료 중에 제일 중요한 자료는 뭐냐? 기출문제입니다. 모든 시험에서 기출문제는 그 시험의 나침판의 역할을 하죠. 특히 우리 민법은 80%가 기출되었던 지문이 반복됩니다. 형태만 살짝 바꾸기 때문에 기출되었던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합격 점수를 따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근데 물론 그렇다고 해서 기출문제집만 계속 읽어본다고 해서 무조건 합격하느냐? 그렇지는 않겠죠. 왜? 기출문제를 볼 때 그 의미를 이해하시고 내용이 무엇이구나라는 걸 알아야지만 나중에 바뀌었을 때, 살짝 변형되었을 때도 적응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기출문제를 보시되 이 각각의 지문이 무엇을 묻고 있는지를 정리하시면 돼요. 그럼 충분히 합격 점수 나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끝까지 함께 가는 거예요. 끝까지. 도중에 혼자 떠나지 말고 끝까지 같이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왜 말씀드리냐면 최근 들어 민법에서 최신 판례가 여러 개 나오고 있어요. 올해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최신 판례를 대비하려면 끝까지 같이 가야 돼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하나만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요게 이제 뭐냐면 수업 시간에 썼던 자료입니다. 수업 시간에 어떤 걸 공부한 적이 있냐면 최신 판례인데 을이 상가를 임대차 했어요. 계약 기간은 2018년 12월 31일부터 2년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내용 중에서 뭐가 있냐면 소위 묵시의 갱신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상가 임대차의 경우에는 계약 기간이 여기서 만료가 돼요. 근데 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에서 1개월 사이, 요 기간 사이에 임대인이 아무 얘기도 안 했대요. 임대인이요, 나 갱신해 주지 않을 거야, 이제 계약 끝내, 또는 조건을 바꿔, 이런 얘기를 안 한 거예요. 그러면 아무 얘기도 안 하면 임대차가 기간 만료로 소멸되는 게 아니라 갱신되어집니다. 근데 별도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갱신되는 거니까 이런 갱신을 묵시의 갱신, 법정 갱신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묵시의 갱신을 막으려면 최소한 언제까지는 얘기했어야 돼요. 만료되기 한 달 전, 6개월에서 1개월 사이에 했어야 되는데 문제가 뭐였냐면 법조문에 임차인은 언제까지 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임대인은 묵시의 갱신 막고 이거 끝내려면 기간 만료되기 6개월에서 1개월 사이에 임차인에게 알렸어야 되는데 임차인은 그런 규정이 없는 거야. 자, 그래서 실제 사건에서 문제가 된 게 뭐냐면 임차인이요, 12월 29일, 그러니까 30일 날 기간이 만료되는데 만료되기 전날 나는 묵시의 갱신을 원하지 않아라고 하루 전에 통지한 거야. 그럼 이거 갱신으로 봐야 되느냐 아니면 만료 시점에서 끝나느냐, 이게 문제예요. 그 문제가 된 이유는 법조문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임대인은 뭐라고 주장했냐면, 야, 너
최소한 한 달 전에는 얘기했어야지. 한 달 전에 얘기 안 한 거니까 이건 묵시의 갱신이 된 거야. 따라서 그로부터 해지 통지로 보아서 3개월치 언제 끝난다? 3월 29일. 3월 29일 날 해지된 걸 전제로 그때까지의 차임이나 관리비를 다 빼고 나머지 보증금만 법원에 공탁을 한 사건입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언제 끝나는 거냐? 기간 만료시냐 아니면 여기서부터 묵시의 갱신이 넘어간 것으로 볼 거냐? 이게 문제된 사건이죠. 그럼 우리 법원은 자, 이게 언제 판례냐면 6월 27일자 올해 판례입니다. 그러면 이게 6월 27일자 판례라면 당연히 수업은 그 이후에 이루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끝까지 함께 수업을 진행했으면 요 내용 그대로 우리 수업 시간에 받았던 자료인데 끝까지 같이 안 갔으면 이런 자료, 이런 판례를 알지 못하고 시험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럼 이 판례는 지금 뭐라고 하냐면 만료되기, 임차인이요. 임차인이 만료되기 1개월 전부터 만료일 사이에 그러니까 계약 기간이 12월 30일 날 끝나는데 요 기간 사이, 요 기간, 한 달 사이죠. 요 사이에 갱신 거절의 통지를 했을 때 묵시의 갱신이 인정되느냐? 소극.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판례는 소극이라고 써 있으면 부정한다는 거고 적극이라고 써 있으면 인정한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 판례가 뭐라고 하냐면 임차인에 대해서는 갱신 거절 통지 기간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기 때문에 원칙으로 돌아가서 임차인의 갱신 통지 기간, 거절 통지 기간은 제한이 없다는 거야. 그러면 이건 한 달 전에 거절했어야 된다. 하루 전에도 상관없다. 상관없다는 거야. 그게 이 판례의 결론입니다. 기간 만료 1개월 전부터 만료일 사이에 갱신 통지 거절을 했어요. 그러면 묵시의 갱신이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원래 약정했던 기간 만료일에 종료된다. 그럼 아까 봤던 사례에 의하면 언제 끝난다는 거야? 12월 30일에 끝나요. 자, 요게 우리 수업 시간에 공부했던 자료인데 이번 시험 79번 문제가 출제가 이거였어요. 자, 보세요. 상가 임대차를 했는데 계약 기간이 23년 5월부터 24년 5월 23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거야. 근데 임차인 을이요. 언제 갱신 거절에 통지를 했냐면 만료되기 14일 전에 통지한 거야. 하루 전에도 상관없다 그랬잖아요. 그럼 14일 전에 나는 묵시의 갱신을 원하지 않아 라고 통지했다면 이 계약은 묵시의 갱신이 된다, 되지 않는다. 그렇죠.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묻고자 하는 게 뭐야? 계약의 종료일을 찾습니다. 그러면 언제 계약 끝납니까? 2024년 5월 23일이죠. 정답은 2번. 정답은 2번. 그러니까 종전 수업 진행 내용 대회에서 새로운 판례를 공부하셨다면 이 문제는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아, 이거 그거구나 라고 풀 수 있는 건데 만약에 그걸 공부하지 않았다면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죠. 처음 보는 문제니까 찍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수업을 끝까지 진행을 함께 해서 이 새로운 판례들까지 모두 대비하시면 좀 더 점수를 얻는데 득점에 도움이 되니까 그래서 끝까지 함께 가자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그래서 간략하게 우리 36회 시험을 이제 앞으로 남겨두고 있는 시점에서 공부를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시험의 특성, 그리고 우리 민법에 출제되는 형태, 경향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 36회 시험에 임하셔서 꼭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